그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 수에즈 운하 복구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했던 이제 해운 그 어떤 것들이 있죠? HMM 있고 뭐 펜오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항공주도 좀 오늘은 짚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올해 내내 HMM하고 펜오션만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대신증권의 양지환 연구위원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일단은 뭐 수에즈 운하 사실은 조금 지난 얘기긴 합니다. 그래도 이 수에즈 운하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임플리케이션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수에즈 운하 사고 이런 게 해상 운임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에즈 운하 사고가 이제 발발한 게 3월 24일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주에 이제 유럽 항로 운임이 소폭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 항로 운임은 보합을 이제 기록을 했었는데요. 수에즈 운하의 어떤 그 통행 제한 조치가 길어질 거라는 일단 예상 때문에 그 해운주들이 상당히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상승세를 시현했다가 지난주 초에 운하가 정상적으로 이제 개통이 되면서 지난주에는 유럽 항로 운임이 약 2% 하락을 했고요. 반면 이제 지중해 운임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큰 폭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사고가 있을 때 사실은 상해 그 컨테이너 프레이트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변동성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운사들이 주가가 사실은 막 올랐다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어요. 예. 예, 일단 운하가 막혔다는 것 때문에 해운사들이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 이 기대감이 사실 그 운하가 딱 막힌 그 주 말에 이제 상당히 많이 기대감이 형성이 됐고요. 근데 주말이 지나면서 이집트 당국,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정상 가동하기 위한 노력들이 결과적으로 일단 화요일 날 개통이 이제 되면서 정상적으로 운하가 개통이 되면서 선박들이 지금 이제 통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는 이렇게 뭐 큰 폭으로 반등했다가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운하가 완전히 정상화된 건 아니고요. 첫날 한 120척 정도의 선박이 수에즈 운하 안과 그다음에 입구, 출입구 쪽에 이제 대기 상태였고 한 4박 5일, 5박 6일 정도의 이제 운하 통과가 지연되면서 약 450척 이상의 선박들이 수에즈 운하 통과를 위해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까지는 약 한 4일 정도 걸린다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가동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반면 이제 희망봉으로 우회를 결정한 선박들이 항구에 도착하는데 걸리는 기일이 한 일주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는 어쨌든 영향을 좀 받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일부 보도에서 보면 말이죠. 일부 보도에서는 그 HMM 있지 않습니까? 네. HMM 종목이 그 사실은 고액자 상가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꼽혀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뭐 아주 예전부터 샀으면은 수백 %의 수익률을 갖다가 달성했을 텐데 지금 보면은 이 운임 지수가 아무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운임 추이를 우리가 봐야지. 지금 사실은 HMM이 좀 조정을 받아서 또 지금 사고 싶은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네. 조정 기다렸다가 언제 조정이 오지 HMM은 내가 반드시 HMM 종목을 한번 매수해 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텐데 운임 추이가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운임 추이는 이제 노선별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주항로 운임은 여전히 4,000불 이상의 이제 강한 운임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항로 운임은 2월 중순부터 수에즈 운하 사고 전까지 이제 약 한 고점 대비 10% 정도의 조정을 받았는데요. 운하 사고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운하 사고 이전 지금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컨테이너 그 업황을 가장 그 결정하는 요인은 결국 이제 미주입니다. 작년에 운임 상승을 이끌었던 것도 이제 미주 운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가 올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미주 항로의 운임이 결정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심스럽게 이제 제가 예상을 해본다면 3분기까지는 운임의 어떤 이런 그 고운임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1월부터 한 3월 정도까지는 비수기입니다. 비수기이기 때문에 운임이 조정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도 미주 항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컨테이너 스페이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예상하는 운임의 경로는 전체적인 운임은 3분기까지 뭐 주간 단위의 등락은 좀 있겠지만 현재 운임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4분기부터는 조정 국면에 진입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양지연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보면은 지금 HMM이나 펜오션을 급하게 좀 조정이 나왔다고 해서 팔 때는 아니다라는 그렇게 저는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또 미국의 운임이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미국의 최근 보고서에서는 미국의 소비 패턴의 변화가 지금 이런 건화물 쪽이나 컨테이너 쪽이나 이쪽에 지금 운임의 결정 요소이다. 네. 패턴이 변하고 있어서.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작년에 이제 코로나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늘어난 이유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 영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어느 쪽으로 그러면은 소비를 많이 했느냐 봤을 때 서비스 소비는 이제 줄어들고, 그러니까 뭐 여행이나 이제 레저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그쪽은 줄어들고 오히려 상품에 대한 이제 소비들이 많이 늘어난 그 모습이 나타났고요. 특히 내구재, 비내구재 할 거 없이 다 늘어났습니다. 반면 총 소비로 봤을 때는 가처분 소득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소했거든요. 그리고 저축률이 늘어난 상황이 저희가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특이한 상황이라고 본다면 미국 사람들은 온라인 소비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매 판매에서 온라인 비중이 한 32% 정도의 침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일본이 한 15%, 뭐 중국은 50% 이상 침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은 코로나 이전에 10% 정도 수준밖에 침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소비자들의 온라인 채널을 통한 소비 활동이 상당히 많이 급격히 올라왔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미주 항로의 물동량을 급증시키는 이제 뭐 원인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소비라는 것들이 저희가 경험해 봤지만 한번 하고 나면 상당히 이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고 너무 편하죠? 예, 점점 더 그런 부분들을 더 이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올해도 미국 소비자들이 온라인 소비를 계속해서 늘린다면 미주 항로의 물동량은 예상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소비 행태가 변하는 것은 사실은 일반 소비자들이 온라인 구매를 통해서 물건들을 사는 그런 행태가 계속 지속화될 것이고 고착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이 뭐 2조 달러 정도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뭐 발표가 있었고 그렇다고 본다면 그쪽에서 필요한 거는 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건화물입니다. 그럼 건화물을 갖다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호주, 중국으로부터 또 수입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건화물 쪽 시황도 그러면 좋게 볼 수뿐이 없는 거네요, 지금요? 네, 건화물 쪽 시황도 올해부터 돌아선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순부터 건화물 시황이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사실 예상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움직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강세의 어떤 기저에는 곡물하고 석탄 물동량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무역 분쟁 이런 영향으로 중국이 미국산 곡물 수입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던 점이 있었는데 그러한 점들이 작년 12월부터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곡물 쪽의 어떤 물동량 증가가 최근에 건화물 시장 강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2019년, 20년도에 브라질 철강석 수출량이 상당히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2019년 1월에 브라질의 그 댐 붕괴 사고로 인해서 발레사의 어떤 그 광산에 대한 안전성 진단 때문에 2019년 상반기에 철강석 수출이 상당히 많이 감소했고 2019년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회복세를 예상을 했지만 코로나 국면으로 인해서 오히려 브라질의 어떤 락다운 조치 이런 걸로 인한 철강석 물동량이 크게 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브라질산 철강석을 호주산으로 대체했었습니다. 브라질산 철강석을 호주산으로 대체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일단 브라질 같은 경우는 왕복 걸리는 시간이 한 90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주는 3주면 됩니다. 21일 정도면 되기 때문에 톤마일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면서 2019년, 20년에 건화물 시장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 국면을 겪었는데
올해부터 브라질 수출이 재개가 된다면 이런 톤마일 증가 효과가 대형선, 건화물의 이제 대형선 시황에 영향을 미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올해 건화물 시황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종목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MM, 그다음에 펜오션도 있지만 대한해운도 있습니다. 근데 대한해운은 우리 연구위원님이 2021년에는 모멘텀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는데 같은 사실은 컨테이너선 뭐 내지는 건화물선 다 사실 운영하는 그 해운사인데 뭐 특별히 조금 부진하다라는 이유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네, 대한해운은 뭐 2007년, 8년 당시 건화물 슈퍼사이클 당시에 가장 주목받았던 해운 선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픈 토니지가 상당히 많았고요. 용선을 해서 대선을 주는 이런 형태의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BDI가 상승할 때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상당히 많이 이제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의 대한해운은 건화물 쪽의 어떤 그 전략적인 성장 부문이라고 보지 않고 웹벌크 쪽을 중점적으로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VLCC 탱커 원유 운반선이나 아니면 LNG선 쪽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벌크 쪽, 드라이벌크 쪽은 장기 계약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황에 노출돼 있는 시황의 어떤 변동에 노출돼 있는 선박이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BDI가 오히려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거꾸로 보면? 그렇죠. 네. 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BDI가 상승할 때는 그 상승의 어떤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올해 실적의 어떤 증가폭은 제한적일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신조 인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신조가 없다면은 인도되는 부분이 없다면은 스팟 시장의 트램퍼 영업을 활성화해서 시황 상승의 수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회사가 운영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건화물 쪽에서는 펜오션이 더 낫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 HMM이 실적이 뭐 우리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좋게 나오고 있는데 동시에 사실은 전환사채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이 좀 안 좋을 수 있다. 뭐 간단하게 좀 코멘트 해주시죠. 네. 전환사채 문제는 두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일단 HMM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올해 6월달에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부분하고, 그다음 작년 말에 발행을 해서 올해 조기 상환을 결정한 전환사채가 있고요. 나머지 전환사채 중 지금 시장에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이 인수했던 연구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채가 시장에 쏟아질 경우에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네.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해양진흥공사나 산업은행이 HMM에 가지고 있는 연구채를 모두 전환할 경우에는 지분율이 72%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M&A 시장에서 HMM을 엑시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지기 때문에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 행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나머지 그 연구채에 대해서는 내년 3월부터 스텝업 조항이 적용이 되기 시작할 때 상환 혹은 현재의 주가로 전환 가격이 높아진 상태의 차환 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늘어날 수 있는 주식수가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라고 일단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환사채에 대한 우려는 최근에 이제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를 하면서 약 작년 12월에 발행했던 2,400억 원에 대한 전환사채 전환권 행사로 인한 주식수 증가, 이걸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된다면 한동안은 또 잠잠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신증권의 양지원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